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겨울 건강하게 잘 넘기십시오. 오늘은 윤덕영이라는 희한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악하고 탐욕해지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문제적 인물입니다. 대한민국 근대사에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친일파 그리고 부패한 관리입니다. 어떤 사람을 친일파라고 규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민간단체가 내놓은 친일파 명단에는 친일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늘 비판하는 고종이라는 매국 몸통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부패한 인물에 대해서는 사람들 평가가 되게 일치합니다. 민족 감정에 개입하지 않고 사회 공동체의 기준을 벗어나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며 자기 이기심과 탐욕을 추구한 인물, 그런 사회 전체의 판단이 작용하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윤덕영, 어떤 사람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의 제목은 나라 팔아먹고도 버릇 못 고친 부패관리 윤덕영입니다. 서울 종로구 옥인동 골목에는 뜬금없는 돌기둥이 있습니다. 연립주택 사이로 난 도로 양편에 서 있는 육중한 돌기둥입니다. 큰 길가에 송석원 터라는 표지석 뒤쪽 골목입니다. 한쪽 기둥은 온전하고 다른 쪽 기둥은 몸통 없이 기단과 머릿돌만 있습니다. 그 골목을 따라서 언덕을 올라가면 집원이 옥인동 47-133번지인 한옥이 나옵니다. 한옥으로 오르는 돌계단이 근사합니다. 계단 끝에 또 돌기둥 두 개가 있고 집은 그 위편에 있습니다. 1977년에 옥인동 윤씨 가옥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됐다가 20년 만에 지정이 철회된 집입니다. 식민시대 이 집 주인은 윤덕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윤덕영은 순종비, 순정효황후 큰아버지입니다. 한일 병합 후에 윤덕영은 은사금 5만 원과 조선 귀족 자기를 총독부로부터 받았습니다. 1910년 10월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로부터 자기를 받은 윤덕영은 조선 귀족 대표로 마차를 타고 덕수궁에 가서 이태왕 고종에게 자기 수여 사실을 보고했죠. 그 윤덕영이 살던 옥인동 윤씨 가옥을 식민시대 사람들은 옥인동 아방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집 한 채를 14, 15년이나 두고 건축하고도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다 하면 누구나 경의의 눈을 뜰 것이다. 세상 사람이 아방궁이라 이르는 그 집이니 아방궁 짓는 돈이 어디서 나온지 그 까닭을 이상히 생각한다. 앞에서 본 연립주택 앞 돌기둥에서 이 윤씨 가옥까지 거리가 걸음으로 5분이 넘습니다. 이 돌기둥이 그 아방궁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옥인동 절반이 윤덕영 개인 소유지였고 윤덕영은 거기에 아방궁을 짓고 살았습니다. 윤씨 가옥을 포함해서 프랑스풍으로 지은 윤덕영 별장 이름은 벽수산장입니다. 안중근이 이등방분을 죽였을 때 사람들은 통쾌하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는 못하였으나 모든 사람들의 어깨가 들썩 올라갔으며 깊은 방에 앉아서 술을 마시며 서로 기뻐해 마지 않았다. 그리고 이때 이완용, 윤덕영, 조민희, 유길준 등은 양궁, 고종과 순종 분부를 핑계로 즉시 대련으로 가서 조상했다. 순종은 친히 통감부로 가서 조문을 마친 후 이등 방문에게 문충공 시효를 내리고 제사비 3만 원을 부조하고 그 유족에게는 10만 원을 하사했다. 매천야라고 그래서 황현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1934년 5월 9일 윤치호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월 9일 수요일 비. 오늘 한상용 씨로부터 윤덕영 씨의 아방궁에 37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아직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니 어리석음 이상이다.
범죄다. 1940년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40년 10월 18일 금요일 흐림, 윤덕영 자작이 간밤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옛 조선의 귀족 정치에서 가장 부패하고 못나고 오만한 표본 하나가 사라졌구나. 이 세 기록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윤덕영입니다. 기록을 종합하면 윤덕영은 대표적인 친일파요, 부패한 관리입니다. 1910년 한일 병합 때 조카 딸 순정 효황후가 어세를 치마폭에 감추고 내놓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인 윤덕영이 강제로 치마에서 끄집어내서 조약문에 찍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친일파였죠. 병합 7년 뒤에 윤덕영은 순종을 일본 도쿄로 보내 천황을 아련하게 하려는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 계획을 성사시킵니다. 그래서 총독부 환심을 완벽하게 얻었죠. 이왕직 일본인 관리 곤도 시로스케에 따르면 윤덕영은 매일 낮부터 새벽까지 신랄하고 냉혹하고 끈질기게 덕수궁 고종 앞에서 서서 심신의 피로를 안겨줘 순종 알현 허락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은 조선 500년 동안 본 적 없는 간악한 자라고 윤덕영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패는 더했습니다. 1919년 1월 고종이 죽었습니다. 고종 장례식 때 벌어진 사건이 기미 만세운동입니다. 그리고 고종이 죽고 2년이 지난 1921년 3월 31일 고종 위패를 종묘에 모시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걸 부태묘라고 합니다. 부태묘를 비롯해서 각종 왕실 행사에 필요한 인력을 차비관이라고 합니다. 차비관은 벼슬이 없는 사람은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종 부태묘는 나라가 없어진 상태라서 벼슬이 있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차비관은 필요하고 옛 규정대로 의식을 치르려면 애시당초 불가능했던 거죠. 이 황당한 설정에 엎여서 조선이 가졌던 고질적인 병폐, 매관 매직 사건이 재발해버립니다. 이름하여 분참봉 사건입니다. 왕실 담당 기관인 이왕직 고위 관리들이 이 분참봉 벼슬 임명장을 대량으로 찍어내서 팔아치워서 돈을 챙긴 사건입니다. 그 주인공이 윤덕영입니다. 그때 당시 동아일보 그리고 매일신보 기사에 따르면 전말은 이랬습니다. 윤덕영은 이왕직에서 일하는 일본 관리들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차비관이 많이 필요한데 옛법에는 벼슬 없는 사람은 안 된다. 옛 벼슬아치들은 거의 시골에 살고 있다. 수당도 적고 예복도 각자 준비하니까 자원할 사람도 적다. 그런데 이왕직에서 재력 있는 문벌과 자제에게 벼슬을 줘서 자격을 갖추게 하면 해결되리라고 본다. 그러니까 벼슬 없는 사람에게 분참봉 벼슬을 줘서 차비관 자격을 주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예법을 모르는 일본 관리들은 여기에 찬동을 하죠. 두 번 다시 없을 벼슬 자리 기회입니다. 멸망하고 없는 조선 왕국의 정식 벼슬을 얻을 수 있다는 결정에 엄청나게 응모자가 몰려듭니다. 처음 계획은 100명이었는데 윤덕영이 이걸 450명까지 늘립니다. 이왕직 내부 인사까지 분참봉 첩지를 팔고 자기 아들에게 분참봉 자리를 주곤 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자기 자식이 벼슬 획득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였다는 소문이 퍼졌죠. 한 달이 조금 지난 뒤에 신문들이 450명이나 되는 분참봉 비리를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듯하게 이유를 꾸며 이왕직 차관과 서무과장을 승낙시켜 분참봉 첩지를 위조해 그 첩지 한 장에 100원에서 400원을 받고 팔아먹은 공문서 위조 사건 등 전형적인 매관매직 독직 사건이었습니다. 매관매직으로 부패했던 옛 고정정권을 연상시키고 벼슬을 밝히는 옛 양반내 허영심을 연상시키는 사건이었죠. 언론이 그렇게 와글와글 떠들어대니까 그때 당시 경기도 경찰부에서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5월 24일 경기도 경찰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은 윤덕영을 전격 소환합니다. 윤덕영은 인력거를 검은 휘장으로 꼭꼭 가리고 출두해
수심을 띤 얼굴로 한참을 기다리다가 법원 응접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는 분참봉 임명장을 위조해 팔아치운 협잡대 60여 명 구속이었습니다. 죄목은 관문서 위조, 관용 인장 위조, 사기 취재죄였습니다. 그리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은 언론이 몸통으로 지목했던 윤덕영, 한창수, 이왕직 사무관 이원승과 고종 8촌 형제인 이왕직 장관 이재극을 전격 소환해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는 조선 귀족이라고 죄 있는 것을 용서할 여지가 없이 범죄가 되는 때는 당연히 기소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매일신문은 검사 말을 토대로 괴수 몇 명의 운명도 불일간 결정될 터라고 보도했습니다. 8월 4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검찰은 윤덕영이 분참봉을 미끼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분참봉 임명은 이왕직 소관이므로 직무상 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왕직 장관 이재극은 그저 미완스러웠다라고 했고, 한창수는 하인이 받은 돈을 뒤늦게 알고 즉시 돌려보냈다라고 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수사였죠. 불기소 처분이 나기 일주일 전 언론으로부터 몸통으로 지목됐던 윤덕영은 동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9월 12일 검찰은 윤덕영을 재소환해서 동아일보 고소 사건에 대해서 장시간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석 달 뒤 윤덕영은 신문사에 대한 고소를 자진 취하합니다. 윤덕영은 동아일보에 편지를 보내서 허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전하게 된 책임도 내 부덕의 소치임을 성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덕영은 1910년 옥인동 47번지 땅을 구입합니다. 1927년 현재 땅 면적은 19,467평입니다. 옥인동 전체 36,361평의 절반입니다. 그 땅에 지은 집이 벽수산장입니다. 벽수산장 자리는 18세기 천수경이라는 문인이 살던 집 송석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윤덕영을 촬영한 사진에 김정희가 쓴 송석원 세 글자가 보입니다. 윤덕영은 1913년 이 자리에 벽수산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완공까지 15년이 걸립니다. 1940년 사치를 누리던 윤덕영이 죽었습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일한 합병의 공로자로 유일한 생존자 고 윤덕영 자작의 장례식이 엄숙히 진행됐다. 영구는 양주군 구리면 등용동 묘지로 떠나 세시에 하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방 후에 박헌영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벽수산장을 사무실로 사용합니다. 6.25 전쟁 뒤에 유엔 산하의 한국통일부흥위원단 웅커크라는 조직이 이 벽수산장을 사무실로 이용합니다. 1966년 벽수산장은 큰 불이 나서 사라집니다. 그 남은 흔적들이 사진에 있는 돌기둥, 계단, 낡아빠진 한옥입니다. 한옥은 윤덕영 애첩이 살던 집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사라지고도 버릇 고치지 못한 매건 매식의 흔적입니다. 그런 사람이 100년 전에 살았습니다. 고종도 비난하고 일본 사람도 비난하고 조선 사람도 비난한 희한하게 부패한 권력자 윤덕영 이야기였습니다. 땅의 역사 박종입니다.